네, 안녕하세요. 리플 원정대 구독자 여러분. 네, 오늘도 다시 돌아온 온체인 시리즈 벌써 6화째를 맡고 있는데요.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 그래도 잘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도 더욱 힘내서 좋은 컨텐츠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Q&A 세션을 안 가졌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댓글로 워낙에 또 많은 분들이 질문 남기고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의미 있는 질문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하루에 옮길 수 있는 물량이 너무 적어서 지갑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기린 지갑 같은 경우에는 코인원, 우리나라 거래소죠, 코인원 거래소랑은 트래블룰로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100만 원 이하든 이상이든 상관없이 자산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코인원을 이용하신다면은 또 지갑을 잘 쓸 수 있다는 점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개인 지갑이라면 어느 지갑이 더 좋은지, 지금은 이제 거래소에 두고 있지만 트러스트 월렛이나 메타마스크 이런 거를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지갑에 두면 수수료가 더 비싸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그 트러스트 월렛 같은 경우에는 XRP 레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쓰진 않아요.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검증을 필요한 상황이고요.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XRP 레저, 메인넷 XRP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메타마스크로는 XRP를 보관 및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XRP 지갑으로는 이제 기린 월렛 혹은 자만 월렛, 요 두 가지, 이제 핫 월렛이죠, 요 두 가지 지갑이 있을 것 같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래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수수료를 더 지급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XRP 레저 메인넷 네트워크에 지불하는 수수료보다 이 거래소에 내야 되는 수수료까지 더 얹어서 지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일반 지갑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수수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XRP를 전송할 때는 그냥 일반 XRP 레저 메인넷 지갑을 활용을 하는 것이 좀 더 수수료가 싸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제 기린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XRP를 현금화하려면은 기린 지갑에서 바로 업비트로 옮겨서 현금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거래소를 한번 거쳐서 업비트로 이동 후 현금화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이건 아직 이제 업비트랑 기린 지갑 간의 트래블 룰이 연동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현금화를 하시려면은 다시 이제 해외 거래소로 보내고 국내 거래소, 업비트와 같은 국내 거래소로 보낸 다음에 현금화를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과 동일하게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송이 가능하다 보니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린 지갑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업비트랑 빗썸도 트래블룰 연동을 진행을 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국내 거래소와 바로 연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비트겟에서 보내려고 하는데 태그 번호,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로 보낼 때는 항상 XRP 레저 메인넷 지갑 주소 이외에 태그 번호를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거래소마다 이 지갑으로 보내는 그런 기능들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태그 번호를 안 넣으면은 전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태그 번호를 안 넣어도 이 XRP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거래소를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낸스가 태그 없이도 지갑으로 주소만 입력을 했을 때 지갑 주소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요. 되도록이면은 이제 바이낸스와 같은 그런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XRP는 B2B 아닌가요? 개인은 못 쓴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작게 소각이 되지만 리사이클링 된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XRP는 제가 첫 번째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상자산이고요. 이 XRP가 돌아가고 있는 이 XRP 레저라는 메인넷도 기관들만 쓸 수 있는 그런 메인넷이 아니라 어떤 개발자들도 이 XRP 레저 메인넷 위에서 누구나 본인의 탈중앙 금융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가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네트워크에 지급이 되는 수수료는 모두 이제 소각이 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소각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소각이 되고 있어서 그 공급량을 줄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갑을 분실했을 때 복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갑 만든 회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 주셨는데요. 이 블록체인 지갑의 특성상 본인이 지갑을 생성했을 때 만든 그 개인키, 이제 개인키를 복구할 수 있는 복구 구문만 잘 보관한다면은 지갑 회사가 사라져도 다른 지갑에서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린 지갑에서 만든 이 복구 구문, 이거를 잘 보관해놨다가 기린 지갑을 못 쓰게 되었을 때 이제 자만 월렛이나 아니면은 뭐 하드웨어 월렛 이런 곳에다가 복구 구문만 잘 넣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지갑, 그 지갑 안에 들어있는 XRP는 내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언제든지 개인키만 있으면은 복구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지갑이 만든 회사랑 관계없이 이 블록체인 메인넷 위에서 개인키만 잘 입력을 한다면은 언제든지
언제든지 자산을 복구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기 보관할 거여서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싶은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안전한지, 그다음에 개인 지갑을 만드는 회사를 믿어도 되는지 이제 궁금해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 키만 잘 보관을 한다면은 언제든지 복구를 할 수가 있고, 이 블록체인 특성상 이 어떤 지갑이든 상관없이 XRP를 개인 키 기반으로 다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은 블록체인 지갑을 만드실 때는 항상 이 개인 키를 어디다가 이제 쓰셔서 보관을 하고, 그 쓴 종이나 노트를 안전한 곳에 잘 보관을 한 다음에 어떤 누구에게도 그 복구 구문이 노출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댓글로도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는데, 이 플레어 네트워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플레어 네트워크에 대한 생각도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플레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XRP 레저 메인넷과 연결이 되어 있으나 이게 브릿지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XRP 레저도 하나의 메인넷이고 플레어 네트워크도 하나의 또 다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XRP 레저 메인넷에 있는 XRP를 플레어로 가져오려면은 이 브릿지라는 자산을 이동하는 메커니즘을 한번 거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플레어 네트워크에 있는 XRP는 사실 XRP 레저 메인넷에 있는 XRP가 아니다 보니까 XRP 레저에서 작동되고 있는 탈중앙 금융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레어 네트워크에 있는 XRP, 여기서는 이제 FXRP라고 불리는데요. 이 FXRP는 플레어 네트워크 상에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XRP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완전히 다른 자산이기 때문에 이 브릿지라는 개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어 네트워크로 이제 이동된 XRP 같은 경우에는 FSS라는 곳에서 이제 이동된 XRP가 담보로 잡히는 것이고요. 그 담보 기반으로 FXRP가 발행이 되는 것인데, 이 FXRP를 예치를 해서 플레어 네트워크 기반의 디파이에 이제 예치를 하고 보상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어요. 이 브릿지라는 것은 오래된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 체인과 체인,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체인도 있고 이더리움 체인도 있고 솔라나 체인도 있고 XRP 레저 체인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체인을 다리 역할을 해서 자산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게 브릿지 기술입니다. 근데 이 브릿지라는 기술이 이 해킹에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체인 간 자산을 이전하는 이 크로스 체인 방식이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산 탈취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체인널리시스에서 분석한 자료거든요. 이게 2022년까지의 자료긴 하지만은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상태인데, 대부분의 이제 해커로부터 이 가상자산의 자산 탈취가 이루어지는 게 체인 간 브릿지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체인 브릿지가 스마트 컨트랙트로 작동이 되다 보니까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파고들어서 해커들이 이 자산을 탈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XRP 레저와 EVM 계열의 체인, 이 플레어 네트워크도 어떻게 보면 EVM 계열의 체인이거든요. 이 XRP 레저 그리고 EVM 계열의 체인 간 브릿징의 역사가 굉장히 짧아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제 현 상황입니다. 이 EVM 계열의 체인 간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년에서 6년 정도 된 기술이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이 이제 검증이 된 상태긴 한데, 이 XRP 레저와 이 플레어 네트워크 간의 브릿지는 아직은 좀 검증이 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XRP 레저에서 이제 플레어 네트워크로 XRP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FXRP가 되는 것이고, 이 FXRP를 통해서 디파이 상품을 이제 이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대부분의 디파이 보상이 이제 플레어 토큰 기반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레어 토큰 기반 리워드가 지속 가능한 점이 굉장히 좀 부족한데요. 이게 필연적으로 계속해서 보상을 주게 되다 보면은 이 플레어 토큰 자체의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과도한 보상을 지급을 하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플레어 토큰의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고 지속 가능하게 보상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또 큰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최근 기사인데요. 이 플레어 네트워크가 최근에 이제 공격적으로 XRP 레저의 XRP를 플레어 네트워크로 가져오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플레어 네트워크를 표방한 그런 스캠 프로젝트들이 많이 횡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XRP 레저 메인넷 기반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릿지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용하기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지갑을 연결을 해서 이제 XRP를 브릿지를 통해
이제 FXRP로 바꾸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악용을 해서 이 스캠 프로젝트들이 이제 스캠 볼트에다가 XRP를 이제 예치시키게끔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탈취하게 되는 그런 사고가 이제 발생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플레어 네트워크에 대한 의견을 한번 공유를 드려봤는데요. 이 플레어 네트워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XRP 레저 혹은 XRP를 기반으로 한 DeFi 프로토콜들이 이 XRP-Fi라는 내러티브를 계속해서 밀고 있습니다. 이 XRP-Fi 같은 경우에는 XRP 파이낸스라는 이제 이 내러티브의 준말인데요. 이 XRP로 활용한 DeFi 프로토콜이 이제 XRP-Fi라는 내러티브인 것이고 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 XRP-Fi 내러티브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좌측에 가져온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XRP-Fi 프로젝트들을 모아놓은 그런 대시보드인데요. 이게 에이전트라는 곳에서 만든 것이고 이제 전 세계의 모든 XRP-Fi 내러티브 프로토콜들을 이제 순위화해서 이제 시각화한 그런 대시보드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플러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플레어, 그다음에 미다스, 그다음에 스트로브, 모어마켓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5가지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도플러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XRP 레저 메인넷에서 구동되고 있는 프로토콜이고요. 플레어는 제가 이제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XRP 레저 메인넷이 아니라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구동되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미다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엑셀라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XRP를 다른 체인으로 이동시켜서 운용을 시키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이것도 XRP 레저 메인넷에서 가동되는 디파이 프로토콜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트로브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이죠. 이제 이더리움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체인이 있는데요. 이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으로 XRP를 옮겨서 디파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이것도 XRP 레저 메인넷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어마켓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지속 가능성이 좀 이제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팀이 이제 서비스를 종료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XRP 레저 메인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DeFi 프로토콜은 도플러 파이낸스 하나인 점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플러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에버노스 콘텐츠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도플러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큰 VC들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리포지라는 이제 리플 전 임직원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벤처 캐피탈이 리드를 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메이븐 11, 해시케 캐피탈 이런 대형 VC들이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한 바 있고요. 지난달에는 이제 SBI 리플 아시아랑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이 SBI 리플 아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XRP를 이제 도플러에 예치를 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도플러 파이낸스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XRP를 예치할 수 있는 볼트가 있고 RLUSD를 예치할 수 있는 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 기린 월렛이라든지 자만 지갑 이런 것들을 이제 도플러 파이낸스에 연결을 하고 보유하고 있는 XRP나 RLUSD를 이 도플러에 예치를 한 다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SBI, 그다음에 에버노스 이런 다양한 기관들과 이제 협력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XRP-Fi의 내러티브를 리드하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양한 DeFi 프로토콜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XRP 레저 메인넷 기반 AMM 프로토콜을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이 AMM은 뭐냐면은 이 Automated Market Maker라는 이 XRP 레저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한국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내장된 자동화 유동성 풀인데요. 바이낸스나 업비트 같은 이런 중앙화 거래소 없이 토큰 간 교환 혹은 스왑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XRP를 내가 RLUSD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XRP와 RLUSD가 모두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에 가서 우리가 XRP를 USDT로 판 다음에 USDT를 이제 RLUSD로 구매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 XRP 레저에 내장되어 있는 AMM을 활용한다면은 단순히 들고 있는 XRP를 바로 RLUSD로 스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 모든 유동성은 다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 인터페이스를 보여줌으로써 여기 보시는 XP 마켓, 오케스트라 파이낸스, 마그네틱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런 XRP 레저 AMM들을 인터페이스화하여 사람들이 여러 가지 XRP 레저 기반 토큰들을 스왑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 투자자분들은 XRP 혹은 XRP 레저 기반의 다른 자산들을 이제 유동성 풀에 예치를 하고 그 풀에서 발생되는 거래 수수료를 그 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 단순히 XRP만 예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러니까 이제 페어로 거래되는 거다 보니까 XRP 그다음에 RLUSD 풀을 이제 내가 유동성을 제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XRP만 넣는 게 아니라 XRP와 RLUSD를 동시에 이 유동성 풀에 제공해야 되다 보니 단순히 XRP를 예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AMM 같은 경우에는 XRP만 예치하기는 좀 이제 힘든 그런 프로토콜인데,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XLS66 이 랜딩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개발 중인 상황이고 출시 일정은 좀 미정인 상태인데요. 간단히 말하면은 XRP를 내가 대출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XRP 레저에 내장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XRP 레저 기반의 프로토콜이라면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이제 XRP를 이제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아가고 싶은 그런 예치자 같은 경우에는 이 XRP를 단일 공용 볼트에다가 XRP를 예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볼트 관리 주체가 그 받은 XRP를 관리를 하게 되고 대출 조건이랑 운영 규칙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중간에 있는 이 First Loss Capital, 한국말로 하면 이제 선순위 손실 흡수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 대출에서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손실을 떠안는 그런 보호 장치고요. 이 예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출 중개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대출 중개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금고에 예치된 XRP를 바탕으로 여러 건의 대출들을 구조화하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 금고에 있는 XRP를 몇 퍼센트의 이자를 쳐서 차입자한테 제공을 하겠다, 이 규칙들을 설정을 하고 차입자들이 XRP를 빌려갈 수 있도록 그런 인터페이스까지 만드는 게 이 대출 중개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XRP를 대출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대출 중개자로부터 XRP를 대출받아서 사용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자와 함께 상환을 하는 게 이 차입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 끝단에 있는 예치자와 차입자만 본다면은, 예치자는 내가 XRP를 예치를 해서 차입자가 이 XRP를 빌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차입자는 이 볼트 안에 있는 XRP를 빌려서 사용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이자와 함께 이제 상환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예를 들어 XRP를 예치를 하고 싶은 분들은 단순히 그냥 내가 XRP를 예치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대출 프로토콜의 핵심인 것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이 XRP 레저 위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 그리고 서비스들을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있는 XRP를 단순히 거래소에서 잠자게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온체인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프로토콜 그리고 이제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단순히 XRP를 그냥 어디에 넣고 내가 보상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한번 활용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점들이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들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